어, 제가 토론을 2시 50분에 마치기로 돼 있는데 지금 2시 55분이 지났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셔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승희 이사장님 발표는 경제 발전의 일반 이론을 이용해서 박정희 시대의 놀라운 발전을 설명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준경 원장님은 제 사례를 통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거시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고 왜 가능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볼 때마다 늘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입니다. 소득 증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65년까지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 있지 않습니다. 5% 아래입니다. 갑자기 이제 65년부터 이제 증가를 해서 68년 정도부터는 11% 평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쓴 다음에 10% 성장을 하다가 92년부터는 저성장 경로로 이렇게 수렴을 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온갖 고통의 핵심에는 저성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가장 높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성장을 한 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계에서도 유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 1인당 GDP 소득에 대해서 한국의 소득을 이제 이 비율을 낸 건데요. 퍼센테이지입니다. 1964년까지, 63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은 미국 소득의 10%였습니다. 개인 소득이, 1인당 소득이. 그러다가 갑자기 64년경부터 이제 따라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70%가 넘어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한 기록은 아마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1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80% 갔다가 지금은 70% 내려와 있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성장을 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느냐, 저는 몇 국가에 밖에 없던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개 그림, 저는 이 두 개 그림에 대한민국 근대사의 모든 경제적인 업적이 요약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 축적, 즉 기계 설비 많이 설치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하고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을 이제 도입하는 것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저희 나라의 투자율이 이렇게 빨라 겁니다. 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축률도 따라서 증가하지만 이 사이가 항상 투자율이 저축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외에서 빌려와야 됐습니다. 이게 해외 차이고요. 이 박정희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제 그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자본 축적을 통해서 온 인적 자본 곧 보겠습니다만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그 효율성의 증가가 놀랍습니다. 1953년에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2015년에 일주일이면 생산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좋아졌는지 금방 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수출 수입을 보시는데 우리나라 수입의 50% 정도는 원자재고 한 40%는 자본재입니다. 그리고 소비재가 한 10%인데 이 박정희 시대에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원자재하고 이제 그 자본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늘 적자였습니다. 이게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 대한 그 적자가 적죠.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건설, 고속도로니 이제 포항제철이니 아까 김주겸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투자, 이런 이제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인적 자본의 축적인데요. 이게 이제 이 진학률입니다. 진학률, 입학률은 초등학교 입학률은 거의 60년대 중반쯤 되면 96, 7%가 되기 때문에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률이 이제 보시면 중학교 진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이 되면 100%가 가까워지고요.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제 80년대 후반 되면 거의 100%가 됩니다. 대학 진학률은 30% 정도를 유지하다가 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증가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80%를 오버했습니다. 고등학생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생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탈이에요. 지금은 한 60% 정도, 60, 한 5, 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 졸업생이 지나치게 과다했던 것이죠. 이것은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쭉 박정희 시대에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학 재학생 수죠.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산업구조인데요. 산업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농업이고요. 이게 이제 2차 산업, 이게 이제 3차 산업인데 보시면 농업은 60년대 중반까지 4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쭉 해서 지금 2% 정도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 2차 산업은 40%까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를 서비스업이 대다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6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출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비입니다. 소비. 민간 소비인데요. 1950년대에는 민간 소비가 90% 가까이 됐어요. 서울에. 저축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저축이 많아지고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50%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요. 그 나머지가 계속 축적이 돼서 이제 경제 발전에 혹은 자본 축적이 경험된 것이죠. 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고 보시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또 미국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근데 1979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미국 1인당 소득의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 30년을 해가지고 미국 소득이 한 26, 7% 되고 그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체제 한 15년 동안에 경제발전을 시작한 15년 동안에 중국이 30년 동안 했던 그 성과를 올렸다 그런 말씀이죠. 어찌되든 이 빠른 성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요인, 즉 자본 축적, 기계 설비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 자본, 사람들의 그 지식이 많아지고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기술 도입인데 자료로 설명하려면 이 세 개를 보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 개를 보지 않고 경제 성장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 이외의 이제 것들은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이용해서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저는 이제 박정희 시대에 뭐가 달랐느냐. 그거는 이제 먼저 박 대통령께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가난의 삶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한번 일깨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런 인센티브, 우리 이제 그 이사장님은 신상 필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도입하셨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저는 인센티브라는 말을 신상 필거리보다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상 필거리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가지고 인센티브로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아까 김주겸 원장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 유의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보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생산 요소를 잘 동원할 수 있는 기업가와 관료를 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기업가라는 집단이 처음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투자자원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적극 도입했다. 그걸 이제 뒷받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낭비하지 않았다. 남미가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1930년대. 그 지금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외화 도피나 하고 그런 이제 낭비 때문에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같이 되는 것이죠. 낭비하지 않은 그런 이제 투자 지원 확보와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된 것이다. 자료는 아까 보신 그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핵심이 그렇지만 그 바탕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장하승 이사장님의 그 경제 발전의 일반이론, 김중경 원장님의 그 사례, 이 모든 것에 집약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동안에 중국이 30년 동안 한 것을 달성했다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건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그 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공업선과 같은 그 사업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80년 이후의 경제 발전은 어떠냐 보시면 맨 앞에서 보셨지만 1980년 이후의 경제 발전도 굉장합니다. 여기 10%를 성장했고요.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도 상당히 빠르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의 경제 발전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활동했던 대통령이나 기업가나 국민이나 일반 노동자나 이들의 그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해서 역사의 자리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이런 세미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우리나라 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빨리 버려야 되고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역사적 위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훨씬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경제학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세미나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하반기가 되면 정치학계, 사회학계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거 대통령들을 역사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 그 논문에 대해서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상필벌은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모든 자본주의의 종사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인으로서 신상필벌이 핵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제가 이제 동의를 못하는 것이 먼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복잡게 케이오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인센티브만 잘 설정이 되면 자본주의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인센티브가 잘 설정되어 있을 때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 대통령이 한 일도 하나의 그 리더로서, 기관으로서 그런 훌륭한 인센티브를 설정해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의 과실에 무인승차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이거는 슈페터의 이론은 혁신이 일어나면 그걸 모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는 사람들은 다시 혁신을 해서 이윤의 기회를 확보한다. 이것이 슈페터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모방하고 따라오는 것은 인센티브의 문제지 저거를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옛날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고 봅니다. 정부가 산업을 일으키고 뭐 시장을 개설하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한번 보십시오. 기업 구조조정, 그 회사 몇 개 구조조정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산업을 일으키고 이 시장을 일으키고 하는 걸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업경제의 그 성장 단계로 봤을 때나 규모로 봤을 때나 사람들의 그 깨어있는 정도로 봤을 때나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적 완화, 한쪽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 옛날에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한국은행에서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돈 찍어가지고 도와주고 아직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힘든 기업을 살려주자는 건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정당당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힘들면 공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인수하면 됩니다. 그것이 절차지 이거를 변칙적으로 발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황에 있고 디프레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런 화폐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과거 1차 대전 이후의 독일, 2차 대전 이후의 독일, 일본,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서 발권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발권력은 국민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거지. 그렇게 구조조정이 급하다 그러면 우선 집어서 허되 이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갚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거 버릇됩니다, 여러분. 돈 찍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그래서 기계 돌리면 찍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 잘못한 기업들이 정부에서 돈 찍어가지고 해주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이상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과 같은 경제 규모와 시장 체제와 사회 구조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 맞았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 리더십을 지금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단계에다가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그 저성장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성장 문제는 경제 구조의 문제지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정치적인 구조가 너무 이제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빨리 고침으로써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김준규입니다. 앞서 좌승희 이사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상 필거래 원칙 하에서 이 관치에 의한 그 차별화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셨고 이것이 한국 경제 도약의 견인차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박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연 어떠한 관치로, 어떠한 리더십으로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자립경제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죠.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인들이 관료와 양반의 착취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것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라는 한국인들이 게으르다, 경제하려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빈곤 상태로 남아서 관료의 수탈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다, 일 안 하는 것을 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 제도가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해방 이후 우리 경제는 대규모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흔히 경험하듯이 우리도 의타심과 부패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원조 의존에서 탈피하고 마침내 자립경제를 이루면서 오늘날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효율적인 관치가 그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개혁을 통해서 재정 자립을 달성하고 부패를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막았으며 성과와 연대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경제를 성공시켰다고 봅니다. 원주에 의존하던 시대 1950년대까지 되면은 우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라고 할 만큼 공짜로 이익을 취해보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1960년 12월 장면 정부는 미국 잉여 농산물을 노임으로 주고 산림녹화 그 사방공사에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가심란에서 원조 물자가 또 정치인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조림 사방공사 모래사자 나벨방자를 잉여농산물로 출시하게 됐다고 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개인 사자, 사사자, 방방자 그래서 당시 원조 정치가 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불신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잉여 농산물 P480 밀가루를 활용한 사방공사 정책은 그 후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식량을 공짜로 배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일을 해서 식량을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짜 심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노력과 성과 없이는 정부 지원이 절대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1963년 2월 녹화사업 임시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군 미필자와 공무원을 사방공사에 동원하고 일당으로 밀가루 2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오늘날 그 신라호텔 옆에 금호동 산에 사방공사가 차립니다. 이 백바지와 이 좋은 잠바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혁명과 나를 읽어보면 이러한 공짜 정신, 국가에 대해서 지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한국을 과연 독립된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원조의 대부분이
부패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당시 실정에 대통령은 박 대통령께서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원조를 둘러싼 이견은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윤보선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내 몸을 인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 가가지고 원조를 더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원조 수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연 박정희 후보는 구호식 원조는 안 된다. 원조를 받더라도 자주적 기초 위에서 미국 원조를 정당히 받아 계획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결과 15만 표 차이로 박빙의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실승을 거둠으로써 한국 경제는 원조 탈피의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오늘날 무상급식이다, 무상복지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정치 세계에서 뒤돌아보면 역사적으로 1963년 10월 10일 대통령 선거는 아슬아슬한 역사를 봤을 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네, 저는 지금부터 박정희 시대의 리더십, 효율적인 관치가 어떠했는가를 사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행정 개혁 사례입니다. 1966년 국세청 설치를 계기로 세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수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69년 동안 매년 세수 증가율이 무려 51%씩 매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해외 의존도가 미국 원조 의존도가 65년에 34%에서 70년에서 5.3%, 드디어 74년에는 0%가 된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정부 부문이 자립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그림은 1960년대 후반 세정개혁에 따른 세수 급증 덕택에 우리 경기가 만성적인 재정적자, 재정적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정개혁 이전에 조세행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면 세무당국은 세금 대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뇌물을 권력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고 세무공무원은 권력자의 백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탈세 관행은 밀수, 도벌과 더불어 3대 사회악 중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인사혁신, 즉 부패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감찰을 강화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렴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사 원칙에 청렴도를 적용해서 전면적으로 인사 정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 예로 소공동 세무서는 그 당시에 가장 노른자 세무서인데 그 법인 주무가 비리가 있었어요. 그 법인 주무를 경상남도 하동 세무서로 실제로 좌천 발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 공무원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 한번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공무원사에서 성공하시겠다. 그래서 그만두시죠. 그 당시 초대 국세청장 이낙선 청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견금 6,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라는 휘유를 받아왔어요. 그 휘유를 새겨놓은 녹색 넥타이를 세무사절 요원에게 내고 있습니다. 007 가방이라고 표명되는 사무용 가방도 준비했습니다. 사면 가방을 열게 되면 경금 6. 당시 기업인들은 경금 6 넥타이를 낸 세무사절 요원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뇌물봉투 대신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 당시 사진이었는데 경금 6 세무사찰 방해관 회의 66년 7월 7일
박정희 정부는 이와 같이 비위 세무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감찰해서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매년 쉬지 않고 이 편은 1966년부터 돌아가신 주석부터 매년 세무 공무원의 비위 예우와 조치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정희 정부 힐족 관측 박 대통령의 그 리더십. 두 번째 사례, 청구권 자금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 댐 등 주요 국책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버마도 받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이 아시아 5개국의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새지 않고 잘 사용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자금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던 이유는 청구권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청구권 자금이 정치적으로 연결된다든가 또는 외화 밀반출이 되고 만약에 밀반출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 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그 청구권 자금의 엄격한 그런 운영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그 인도네시아 스카르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본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 별장, 소장, 지방도시의 백화점, 브랜드 백화점, 신축 지원을 이런 큰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박 대통령의 리더십 사례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수마을 우선 지원 원칙이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수마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우수마을의 주민들의 자기 부담 정도, 얼마나 자조정신이 강한가 하였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경지를 시사해서 마을 진입로를 조성한 마을, 즉 스스로 돕는 마을부터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72년 4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을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하는 우수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구분해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우수마을에 우선적으로 정기를 넣어줘서 지시하셨습니다. 실제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농촌을 빨리 분배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가장 급한 것이 역시 전기입니다. 전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전기도 의욕적이라는 구역에 넣어주면 그 예산의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에 넣어주면 전기 불이익에서 화터나 치고 노름이나 쓸것을 하기 때문에 1년 자주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전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미라클 기적이 생겼죠. 농촌의 전화율이 이 전화율이라는 것은 전체 3만 5천 개 마을 중에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 마을 수 기준입니다. 60년대 중반만 10%대 초반이었었는데 70년대 말 78년 되면 거의 100%에 어떻게 10수년 만에 전국의 전력이 들어가요. 이런 기록은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입니다. 이처럼 1970년대 농촌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의 100% 달성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년대 후반의 세정개혁에 따른 재정자립, 정부가 재원이 있었죠.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로서 농민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력 사용, 지불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미국 사회 교과서에서 지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2003년도 밤에 인공위성에서 감방에서 정말 그 남북한 어묵차, 북한은 평양만 이제 자구가 처참합니다. 마을 조림, 산림 녹화, 마을 조림을 위한 양육 사업에서도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서 양육 사업을 권장했는데 여기에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이 독차 사업, 이 독차의 그 독자는 독리할 때 독자, 독차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독차 사업이란 주민들이 양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노인 소득의 50%는 이제 본인이 가질 수가 있고 나머지 50%는 마을 기금에 적립을 하고 그 마을 기금을 내년도, 임년도 마을 공동의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해서 그 결과 농가 소득이 계속 복리 이자 내듯이 증식되는 사업을 이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자기 부담의 정도, 공짜가 아닌 자기 부담의 정도, 즉 얼마나 자조 정신이 강한가에 따라서 재정 물자가 지원됨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 운동 추진 기관 중 총 사업비의 절반을 주민들이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거의 모든 새마을 사업에 자기 부담 원칙이 조성되는 따라 농민들의 주인의식, 그 책임의식이 하늘을 찌르듯이 고양되었습니다. 자기 부담이 없고 공짜로 준다면 주인의식이 생길까요? 책임의식이 생길까요? 결국 부패만 조정된다는 것이 경험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네 번째 효율적 방치의 예로 마을 조림 사업, 사후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봄에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차 감독, 좀 생소하시죠? 이 교차 감독 아이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교차 감독이란 어느 한 도의 건목관이 자기 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도를 직접 방문해서 활착률을 점검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봉화군 풍정 조림 지역에 경상남도 두 군의 건목관이 있는데 군이 다릅니다. 물주군 통영군에서 방문해서 점검했고 이듬해에는 전라북도 진안군 건목관 2명 점검. 이러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으로 활착률이 생존율이죠. 좀 전에 6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0년대 치산치수 10개년 계획을 4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전라북도 무주지역 조림 조성 초기 모습입니다. 무주부천동. 박정희 정부의 그 리더십 마지막 사례로서 정부 지원 자재의 부정수급 방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시멘트 등 그 새마을운동 자재의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 마을로 하여금 시멘트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시멘트를 사용하고 난 빈 포대는 반드시 연사무소를 통해서 군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격훈련할 때 탄피를 수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멘트 한 포대도 부정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자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초기에 시멘트를 막 300포대, 500포대씩 지원하다고요. 새마을 자재, 횡령등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었다. 이러한 그 박정희 정부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의 집행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이끌었고 그 결과 도농간 소득 경제를 축소하는 물론이고 오히려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을 상상하기 힘든 다시 말해 세계 최고의 동반 성공을 달성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한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농간 소득 격차 축소는 보시는 것 같이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디아나 대학의 에탄 미켈슨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마을 이장의 시멘트 등 자재 혁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장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신명천 건설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포장 도로의 폭을 1m 줄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분을 착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주민들이 그 지도자, 이장에서 공동 사업하자 하는데 딸이 됐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반부패, 반치의 차별화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자주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자립경제로 경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등석형 주석이 박정희 정책을 배워서 성공했다. 맞습니다. 후진타워 주석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고양된 우리 국민들의 자조정신은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는데 금모으기 운동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승화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에 경상남도 진주시 새마을운동 부녀회장 정여사께서 처음으로 애국 바라티 모기 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KBS가 이것을 보고 홍보를 통해서 국가적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운동으로 정의가 됐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시발점은 새마을 정신입니다. 특히 부녀의 여성 지도자. 네, 감사합니다.